26. 빛나는 청춘에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까지 갖춘 김은혜 씨. 몸매도 잘 빠졌어요. 날씬해요. 실제 보면 더 예뻐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곧 20억의 유산을 물려받을 예정인 그녀는 명문대 출신의 남자친구와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은혜 씨의 화려한 일상은 이번 외출로 커다란 반전을 맞게 됩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를 찾은 김은혜 씨. 바로 이곳에서 그녀가 그동안 숨겨왔던 엄청난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보험금을 찾으러 간 그녀에게 들이닥친 건 강력반 형사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요? 아니거든요. 형사들은 그녀에게 다짜고짜 조수연이라는 이름을 대며 본인이 아니냐고 다그칩니다. 아니 무슨 제보를 받으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여보세요. 제가 아니고 사람 좋게 이야기하면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냥 없겠습니까 이게? 아니 무슨 제보를 받으셨는데요? 아니 누가 제보를 했는데요? 외모도 완전히 다른데 자기는 그 사람이다. 그럼 인적사항 불러봐라. 인적사항 대봐라. 꿀려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1시간 정도는 막 설득을 했군요. 예, 그래갖고 경찰들 진짜 좀 독하다. 조수연이 아니다라는 여자와 맞다는 형사, 양쪽 다 한 발짝도 물러서질 않습니다. 잠깐만요. 나보세요. 긴급 체포가 나는 뭔지를 알고 갑시다. 나하세요 이거. 갑니다. 결국 그녀는 체포됐습니다. 그녀가 보험회사를 찾은 이유는 죽은 조수연의 사망보험금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확인하려는 것은 보험금을 타러 온 그녀가 바로 몇 달 전에 죽은 조수연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걸까? 여러 가지 확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죽긴 죽었는데 죽은 걸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수연 씨는 2010년 6월에 사망한 40대였습니다. 당시 조수연 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을 찾아가 경찰이 조수연 씨를 의심하고 있는 김은혜 씨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분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사람. 기억나세요? 그냥 아는 동생이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아는 동생이라고. 간호사도 그녀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죽은 여성이 아니라 죽은 여성을 데리고 왔던 보호자라고 합니다. 결국 지문 조회가 이루어졌고 놀랍게도 그녀의 지문은 죽은 여인의 지문과 동일했습니다. 20대 김은혜의 행세를 했던 그녀가 실제로는 사망 신고까지 된 40대 조수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딸고 있는 이혼녀였습니다. 남자를 보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아주 나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어리게 보이고 40대가 30대 초반, 20대 후반을 봅니다. 그런데 분명 조수연 씨는 사망 진단서까지 발급됐고 화장되어 유골로 뿌려졌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죽은 여자는 누구인 걸까? 또 조수연이 진짜처럼 행세했던 김은혜라는 여인은 누구인 걸까? 처음 조수연 씨의 정체에 강한 의심을 가진 건 한 보험회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봐가고 있기로는 그렇게 수입이 많은 걸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에 한 달에 300만 원의 고액의 보험료를 낸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자신은 의심점이 굉장히 컸죠. 조수연 씨가 3개월 동안 가입한 생명보험이 7개, 사망 시 받는 보험금 총액이 무려 24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 달에 내야 하는 보험료만 300만 원이 넘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회사에 나타났을 때의 모습은 더욱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 펜을 드렸습니다. 사인펜을. 근데 적고 나서 사인펜에 있는 걸 닦고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치밀함이 있었습니다. 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보험금 청구서에 습관적으로 자신의 사인을 한 겁니다.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직접 찾으러는 대담한 모습을 보여준 조수연 씨. 내가 다른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 씨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칠 수 있었을까? 조수연 씨가 한 여성과 함께 응급실에 들어오면서부터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그냥 아는 동생이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아는 동생이라고, 아는 언니라고.
조수연 씨는 의료진에게 자신은 환자의 아는 동생이라고 말했고 환자가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결국 같이 온 여자가 사망을 하자 의료 기록에 그녀가 죽은 사람 이름 대신 써놓은 건 본인의 이름 석자였습니다. 그리고 근처 화장터로 옮겨 화장을 준비합니다. 장례식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을 하려면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자 조수연 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바지 줍는 할머니에게 죽은 여성의 어머니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거만이가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적인 외상이 있거나 냄새가 나거나 특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대부분 유가족의 진술에 의거해서 대부분 다 떼주거든요. 사망 후 한 줌의 재가 되기까지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죽은 여성은 누구일까요? 조수연 씨는 체포된 후 경찰에서 죽은 여인을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여성의 이름이 바로 김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녀가 자신을 놀이터로 불러내 나가보니 이미 자살을 시도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압수한 자동차 내에서 그 돌아가신 그 피해자 그 주민등록이 발견돼가지고 김은혜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대구. 대구에 살던 여성이 왜 부산에서 죽음을 맞았을까? 그녀가 죽기 전까지 생활하던 곳은 대구의 한 노숙자 쉼터였습니다. 은혜 씨가 쉼터를 떠난 건 2010년 6월 16일.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취업이 된 날이었습니다. 쉼터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떠난 그날. 부산에서 은혜 씨를 데리러 온 어린이집 원장이란 사람이 바로 조수연 씨였습니다. 자살 사이트에서 만났다는 조 씨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산으로 떠난 건 6월 16일 저녁 7시경. 김은혜 씨는 다음 날 새벽 5시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10시간 안에 김은혜 씨의 죽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김은혜 씨가 누군지 드러나자 조수연 씨는 자살 사이트가 아니라 쉼터에서 데려온 게 맞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은혜 씨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와 보니 은혜 씨가 이상했다는 겁니다. 말도 행동도 자살을 시도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랬습니다. 제가 괜찮냐고 술치는 집에서 괜찮냐고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 그러고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이제 다 편안하다. 유치원 보조교사를 하면서 야간에는 공부시켜준다. 그래서 전문 자격증을 따가지고 인 씨가 어린이집 2개를 하니까 1개를 일을 맡게 이렇게 하고 데리고 갔단 말이야. 그럼 지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풀러가 갔는 애가 24시간도 안 돼가 죽는다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조수연 씨에게 은혜 씨를 소개시켜준 쉼터 목사는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사건 발생 3개월 전 조수연 씨가 보낸 메일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에서도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부분을 다 미리 다 파악했어요. 알고 보니 어린이집 원장도 아니었던 조수연 씨. 처음부터 그 여자가 연고자 없는 사람, 쉼터 시설의 사람들을 놀이딱하는 게 그래. 경상도 말로 지가 쉼터의 사람을 얕잡아 반 거지. 그래. 같은 것쯤이야.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죠? 희망에 부푼 그녀에게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조수연 씨 진술에 따르면 자살을 기도한 은혜 씨는 차에 탈 때까지 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차 안에서 둘이 얘기까지 나눴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 측 얘기는 달랐습니다. 오는 중간에 사망한 환자 같진 않았어요. 와도 체온이 조금 남아있고 좀 따뜻하거나 그런 식으로 남아있는데 완전 핏기 하나도 없이 그냥 진짜 일반 마네킹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사망 후 1시간 이내에는 사체의 체온에 거의 변동이 없고 1시간이 지나서야 시간당 0.7도씩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 씨의 경우는 병원에 도착할 때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청색증이 상당히 진행돼서 사망한 지 최소 1시간은 돼 보였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도착을 했을 때 은혜 씨를 살펴보지 않고 뛰어들어간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먼저 피해자가 탄 문을 열고 먼저 피해자를 먼저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부축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전문가는 어떻게 죽었냐는 질문에 대한 그녀의 첫 진술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뭔가를 먹은 것 같은데 뭘 먹었는지는 모릅니다.
이미 무엇을 먹었는지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미 체계가 어느 정도 체계가 안 된 상태에서 자신의 사건을 변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 먹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피해자가 독살되었을 가능성을 스스로 내비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조수연 씨는 죽은 김은혜 씨가 무언가 독국물을 먹은 것 같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스스로 먹었든 누가 먹였든 병원은 이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입 주변에 뭐 이렇게 조금 침같이 이렇게 묻어 있고, 그다음에 옷에도 그런 식으로 묻어 있고. 은혜 씨가 사망하기 2주 전 조수연 씨는 살충제를 취급하는 가게에 전화를 건 적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범행 전에 자살 사람을 쉽게 죽이는 방법, 약을 먹으면 어떻게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도 사이트에 검색을 한 그게 나오고.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조수연 씨가 살인 방법과 독국물이라는 검색으로 인터넷 검색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사건 발생 전날에는 질식사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추정한 거는 K 맥주에 혹시 자기가 맥주를 사봤으니까 맥주에 넣어가지고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나. 경찰은 조수연 씨가 여성 노숙인 쉼터를 미리 알아본 뒤 김은혜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맥주에 메소미를 섞은 뒤 마시게 해서 은혜 씨가 사망한 후 응급실에 데려갔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김은혜가 아니라 조수연이라고 감쪽같이 속인 채 자신의 이름으로 사망 신고를 하고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지문을 남기지 않는 연습까지 하며 치밀한 준비를 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김은혜 씨가 독국물로 사망한 게 맞다면 정확한 장소는 어디였을까? 외소한 적에게 조수연 씨가 정신을 잃은 김은혜 씨를 혼자 옮기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차 안에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했던 그날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장소. 국과수는 성분 분석과 독국물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분석 결과 독국물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DNA를 대조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대조를 못 했어요. 여기 뭐 화장해갖고 없어가지고 대조도 안 됐어. 그래서 부검 이외에는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죽어갖고 도착하면은 부검 이외에는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시신은 이미 조수연 씨가 화장을 했습니다. 사망 원인을 알아낼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녀는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엄마가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막일하는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차도 없고 타고 다녀야 되고 키우게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엄마가. 하지만 운영하던 학원문을 닫고부터는 3년 넘게 전혀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차도 본인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할부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일단 신용이 안 좋다는 얘기고 부채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료만 월 90여만 원, 월세 대출금 이자까지 한 달에 고정 지출만 3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20대인 남자친구에게 유산 20억이 있다며 해외로 나가 살자고 했다는 겁니다. 시간에서 이제 다른 여학생이 있었는 봐봐요. 어쨌든 이제 임신 아닌 임신을 했다고 이제 뭐 그 여자 사귀는 여자한테 전화기로 이제 인터넷에 초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다. 이제 뭐 그래가지고 그 둘이 헤어지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대. 그와의 새 출발을 위해 20억 유산이 있다는 거짓말 때문에 그녀는 새로운 신분과 더 많은 돈이 필요했던 걸까? 이미 그녀에겐 또 다른 보험 사기 경력이 있었습니다. 뭐 입원을 안 했는데 입원을 했다 하고 이제 하면 또 돈이 있더라고요. 연료수령 날짜만 바꿔가지고 입원했다고 이제 청구서를 내니까 또 돈이 종량이 입금이 되고 했으니까 그래 보니까 이제 쉽게 이제 돈이 나오더라 싶으니까 뭐 사기를 친 것 같아요. 딸의 병원비 서류를 위조해서 보험금을 탄 횟수만 47번, 총 1억 3천여만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세 계약서와 학력을 위조하고 창업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이 안 되니까 이제 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전세 계약서나 이런 게 위조가 된 거를 보고서 이제 고소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었다는 조수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재판 출석일이 6월 17일 은혜 씨의 죽음을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얼마 뒤에 돈을 갚아야 할 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신다면 저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더는 견딜 수 없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근데 내용이 그거야. 자기는 저거 하니까 찾지 말아달라고. 우리도 죽은 걸 여기서 다 단정을 내리고 있었다니까. 사건 발생 이틀 전까지 들었던 거액의 보험, 사건 발생일 출석해야 했던 재판, 자신의 유서까지. 대체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신이 죽은 것으로 가정하고 생을 마감하고 새 출발을 하려는 과정에서 욕심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은 경제적인 공공함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그것을 뭐 사기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 범죄적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생활 습관이 결국 이번 범행에 있어서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애초에 계획된 범행이었을까? 아니면 아주 기막힌 우연이었을까? 타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사체가 이미 화장됐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다. 또 사망 당시의 행적도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자연사나 자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이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틀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직접 증거가 있으면은 좀 더 수월한데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때는 좀 더 엄격하게 증거 재판 주의로 간다는 그런 취지 아닌가 생각됩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자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왜 판단한 걸까?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한 은혜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 판결문에 언급됐습니다. 이게 그 우울 증세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정신과라는 데 가서 항우울제라도 놓고 할 건데 그렇지는 않았죠. 제가 보고 김은혜 씨 생활을 봐서는 자살할 생각은 안 가졌을 겁니다 아마. 예. 심리 부검 결과 은혜 씨는 남에게 베풀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은 사람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부산으로 떠나기 전 편지에도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을 내비칩니다. 이분을 자살이라고 이렇게 연관짓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죽음의 진실은 뭘까? 시신조차 없어 법의 판단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목격자도 사체도 없는 사건을 우리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유죄와 무죄로 엇갈렸을 만큼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단서가 없다. 정말 증발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불을 탁 끄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 죽었다고 얘기 딱 들었을 때 그놈이가 딱 생각했어요. 탕탕 막 무슨 막 거기가 막 저 뭐야 부탄가스 같은 거 터지는 소리가 그 전장난 거 같아가지고 내다본 게 막 불이 허를 막 완전히 붙었던. 동네 어귀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갑작스럽게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건물 안채에서 잠을 자던 슈퍼 주인 할머니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듯했습니다. 문이 안쪽에서 굳게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졸업식 건물을 모조리 태운 후에야 불길은 겨우 잡혔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은 양반이 저기 뭐 불을 화기 취급 잘못해가지고 실화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정도라면 할머니라든가 무슨 흔적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숨진 할머니의 시신을 찾기 위해 폐허가 돼버린 가게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의문의 화재 속에 사라져버린 슈퍼 주인 할머니. 실종된 할머니가 현장에 남긴 흔적은 단 하나입니다. 파담한 안방의 장판에서 핏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그것은 사라진 김할머니의 혈흔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람이 보이던지 사체가 보였으면은 아 이래서 이랬다라고 이제 기승전결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계속 안 보이니까 경찰들도 없다, 단서가 없다, 정말 증발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경찰들이.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호련히 사라져버린 김할머니. 그 차배 파는 게
시장 가려면 어디 거기 가지. 나 시장 가려고 온 게 그 아줌마가 감기 듣다고 콩나물 좀 사다 달라고 그래. 돈 1,000원 주면. 김할머니가 콩나물을 사달라며 1,000원짜리 한 장을 건넨 게 아침 9시 반. 가게 안에는 단골 손님 한 명이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평소와 다른 점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게에 들른 사람은 옆집 택배를 슈퍼에 좀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온 택배기사입니다. 시간은 오후예요. 점심 먹고. 제가 거기 방향을 돌을 때는 대부분 12시 넘어서 거기를 가거든요. 마지막으로 가게에 온 손님은 집에 가는 길에 소주를 사러 왔던 동네 아주머니. 그때가 오후 6시경의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동네 주민 김씨가 낮에 맡겨둔 택배를 찾기 위해 슈퍼에 들렀을 때 가게 문은 평소보다 일찍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불만 켜지고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제가 했죠.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부부는 한참 동안 가게 앞에서 전화를 걸고 문을 두드렸지만은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 됐죠. 불을 탁 끄는 거예요. 지금 썰을 끼쳐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진짜. 그때 슈퍼 안치에서 누군가 조용히 불을 꺼버렸다는 겁니다. 그 시각 방 안에 있었던 게 누구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날 이후 할머니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고 할머니를 본 사람도 없습니다. 슈퍼의 원인 모를 불이 난 것은 김씨가 슈퍼를 찾아간 지 만 이틀 후인 24일 새벽의 일이었습니다. 맨 처음 화재 신고를 한 사람은 매일 출근길 슈퍼 앞을 지나곤 한다는 물류 운송기사였습니다. 항상 여기는 지나치는 자리예요. 나오는데 뭐 불길이 보이더라고요. 박 씨는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즉시 소방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슈퍼에 불을 지른 사람은 누굴까? 그곳에 만일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소방차를 기다리는 사이 박 씨가 목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화재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주변에는 차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없었어요. 도로 주변에는 변변한 CCTV 하나 없이 그야말로 단서 하나 없는 셈입니다. 그 현장 주변 CCTV는 전혀 없고 그 현장을 가기 전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뭐 특별하게 용의 차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은 저희가 발견은 할 수 없었죠. 많아야 하루 매상 10만 원을 웃도는 작은 구멍가게. 게다가 돈을 버는 대로 은행에 저금했다고 하니 현금을 노린 범행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할머니가 평소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성격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까? 불이 번진 방향으로 볼 때 불은 김할머니가 머물던 안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안방은 할머니의 혈흔이 발견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안방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할머니의 시신을 어딘가로 옮기고 이곳으로 되돌아와 불을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화재 당시에 앞뒷문 모두 문단속을 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마 밑으로 불길이 나올 정도였다면 화재 최성기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화재가 발생한 것이 적어도 20-30분 이전이 아니었을까. 불이 난 시점은 신고 시점으로부터 불과 30여 분 전. 바꿔 말하면 이때 범인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22일. 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35시간 후인 24일 새벽의 일입니다. 범행은 이틀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실종이 된 시점은 화요일 밤인데 목요일까지 이거를 끌었다라고 한다는 점은 다른 이유가 있고 이 사람한테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하는 굉장히 간절한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자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 할머니의 시신을 유기하고 방 안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꼼꼼하게 지워야 했던 사람. 범인은 틀림없이 할머니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사라진 직후에 동네에는 묘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전단지가 붙어있는데 보니까 그 밑에다 아들이 죽였다고 그렇게 써있더래. 읍내 곳곳에 이상한 낙서가 등장합니다. 할머니를 죽인 범인은 다름 아닌 둘째 아들이다. 김할머니는 오로지 아들 오형제만을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중 둘째는 다른 형제들보다 고향을 늦게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와 유독 각별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지고 어디고 다 수색을 하고 있는데도 엄마가 안 나오시니까 답답하고 정말 죽겠습니다. 김할머니가 실종된 직후 불탄 슈퍼 옆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생활하며 반년 동안이나 어머니를 찾아 헤맨 것도 다름 아닌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길이 뭐 보상을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보상 때문에 그랬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죠. 사건이 일어난 2008년 이곳에는 새로 4차선 도로가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새로 이제 나는 길이거든요. 지금 이게 일부 수용이 된 거죠. 할머니 그 토지가. 할머니가 갖고 있던 땅의 일부도 도로로 편입되면서 할머니 앞으로 1억 2천만 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오기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이 재산은 자연히 아들들 앞으로 상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서울에 살고 있던 아들이 충청남도에 있는 고향집에 내려와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서울로 올라간 뒤 이틀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불을 질렀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둘째 아들은 고향에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행적도 확인을 해봤고 했지만 관련성은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저희 확인이 된 부분이죠. 우리는 낙서가 나타났던 장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소문을 해봤지만 지금은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조차 거의 없습니다. 낙서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오로지 소문뿐입니다. 누군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 또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거나 남들이 자신을 어떤 이유에서건 의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기보다 더 용의자로 볼 수 있는 누군가를 지목하면서 낙서 형태로 남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낙서를 한 것이 고의적으로 여론과 수사의 방향을 아들에게 돌리려 했던 인물이라면 그는 한 번쯤 용의선상에 올랐을 겁니다. 당시 기동슈퍼 사건으로 가장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던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 죽었다고 얘기 딱 들었을 때 그놈이가 딱 생각했어요. 한 11시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물건을 내리고 진열을 하는 과정에 싸움이 났거든요. 그날 가게에 있던 손님 하나와 할머니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욕해가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내가 떼가지고 보내긴 했지만 그 할머니한테 그 어머니 같은 분한테 그렇게 막 취해가지고 욕해가면서 막 가만 안 준다고 그렇게 막 얘기한 것이 자꾸 저는 걸리는 거죠. 남자는 할머니에게 뺨을 맞고 으름장을 놓으며 가게를 나섰다고 합니다. 화재가 일어나기 몇 달 전 김 씨가 봤다는 남자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날 아침 기동슈퍼 한켠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그 남자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술도 자주 먹고 제일 많이 들랑달랑 한 사람인 게 이 동네에서는 술만 먹으면 정신이 좀 이상해 그 사람이. 40대 후반의 노총각인 그는 하루가 멀다고 김할머니네 가게에서 술을 마시곤 했다곤 합니다. 통신 수사 결과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1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20차례 조사를 받는 태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할 정도로 심하게. 사건 당일 행적도 모호합니다. 형사들의 심증은 굳어졌지만 그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거짓말 탐지기가 동원됐습니다. 검사가 돌연 중단됐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로 그는 거짓말 탐지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유력한 용의자이죠, 용의자. 인터뷰 도중에도 막걸리를 손에서 놓을 줄 모릅니다.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신다는 그는 술 때문에 슈퍼에 자주 갔던 건 사실이지만 자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순남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보셨던 게 언젠지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1월 22일 거예요. 1월 22일. 이틀 전에. 감기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뭐 저거 얘기도 않더라고요. 할머니가 사라진 그날 아침에도 그는 여느 때처럼 슈퍼에서 막걸리 한 병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집에 찾죠. 술 취해가지고. 하루 종일? 네. 찾죠. 차라면 어디서 나갈 데도 없죠. 그 후 김할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밤낮없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 또한 대수롭지 않은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원래 술 먹으면 해장술을 잘하거든요. 그 아침에 내 아줌마 보고 진짜 전화해가지고 문 열었냐고 때려 물어볼 때도 있고 아줌마하고 때려 싸울 때도 있고 사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죠. 아줌마 성깔이 보통 아니요. 싸울 때는 뭐 때문에? 아니 술 많이 먹는다고 또 뭐라고 해 또. 너 죽으려고 술가 환장했냐고. 자식까지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한마디. 여기 사는 동안 내가 죽는 날까지는 그 아줌마 못 잃어버린다고. 평소 둘 사이는 부모 자식과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그는 끝내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기동 슈퍼 사건으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던 것은 그만이 아닙니다. 할머니 명의의 빈집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 전씨. 집세 때문에 할머니와 돈 문제가 있을 거란 소문이 돌았던 사람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혐의점은 없었지만 그 또한 범행이 일어난 날의 행적은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기 전 기동 슈퍼에 묘한 절도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된 거죠, 한 달. 전혀 말씀 안 하시는 거야. 알면서 그냥 몸만 부들부들 떨어지면서 누구냐고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달라고 그랬지. 전혀 말 안 하지. 얼굴은 아신데? 그런 게 이제 얼굴은 아는 사람이라 하면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줬어도 참 이 수수께끼가 빨리 풀렸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분이 말씀 안 하셨어.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인적이 드문 거리에 주인 혼자 있는 슈퍼여서 가게에는 몇 차례 좀도둑이 든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무슨 영문인지 한 달 전 도둑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꾹 다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렵 특별한 강도 전과자 하나가 인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전과 6범인 그는 지난 2001년 김할머니를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벌였다가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바로 그날 서천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지, 인천에 있었죠. 인천에 계실 때? 교도소 가서 그냥 5년 살고 나와가지고 여기 왔다가 인천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기차 시간을 확인한 결과 그가 이곳을 떠난 시간은 오전 10시 36분. 할머니가 사라진 시점으로부터 9시간 전의 일입니다. 간발의 차로 그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사건을 둘러싸고 의문투성이의 용의자들이 즐비했지만 정작 범인이라는 의혹이 씌어진 건 가족이었습니다. 남은 단서는 단 하나, 할머니의 시신을 찾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할머니가 사라진 그 시각 택배를 찾기 위해 슈퍼에 갔던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혹시 슈퍼 근처에 다른 차가 서 있다거나? 차 없고 자전거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자전거. 여기 길 쪽으로. 자전거는 혹시 색깔이? 저녁이라 우리가 자세히 안 봤지. 자전거만 있다라는 것만 봤지. 자전거가 있었다는 범인은 사건 현장을 반복해서 다시 찾았습니다. 범행이 일어났을 때 한 번, 시신을 옮기기 위해 한 번, 마지막으로 불을 지르기 위해서 또 한 번. 화재 당시엔 목격자가 없었지만 범인이 여러 차례 슈퍼를 찾았다면 한 번쯤 눈에 띄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취재 3주째 되던 무렵 뜻밖의 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화재 현장을 처음 목격하고 신고했던 박준석 씨로부터였습니다. 확실히 기억이 났다면 경찰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차를 어떤 종을 봤다. 근데 행여나 내가 잘못 봤나 수사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피해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건 말은 안 했는데 나 여기서 옆에 저기 주차돼 있는 차를 본 것 같다. 그때 슈퍼 바로 앞에? 그럼요. 여기는 차가 거의 안 받쳐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할머니 혼자 살고 동네에다 차를 놓고 동네를 들어갈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차를 끌고 들어가지. 불이 나기 전 슈퍼 앞에서 낯선 자동차 한 대를 목격했다는 겁니다. 박 씨는 화재를 목격하기 2시간 전에 슈퍼 앞을 또 한 차례 지났다고 합니다. 집에서 나와 공장으로 향하던 길, 자동차를 본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앞 정면을 보고요. 후진으로 돼 있던 기억이 하얀색은 띄어요. 눈에. 차종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앞에가 라운드가 졌어요. 느낌이. 각지지 않고 하얀색인데 작고 크지 않고 중형은 아니고 경차도 아니고 소형적 노예
봉고차나 이런 아니요, 승용차. 예. 승용차. 예. 이거 시신은 자동차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랫동안 이 주변 수색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수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고리죠. 어떤 자동차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자동차가. 기억나는 것은 자동차의 모양과 색깔뿐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특징이나 자동차의 번호판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학 수사기의 도움을 받아 박 씨 최면 수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본인? 숲부터 다 왔어요. 불은 어느 정도예요? 집 삼켰어요. 전화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불났어요. 천천히 돌려보세요. 천천히 돌리니까 뭐가 나와요? 출근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지금부터 화재가 나기 2시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볼 겁니다. 길가에 뭐가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최면을 잘 따라주던 박 씨가 2시간 전으로 돌아가는 순간 갑자기 주변이 깜깜해진다고 말합니다. 몇 번이나 다시 시도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어나도 되나요? 네. 마치 뭔가에 가려진 듯 그 부분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거부하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부담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깜깜하게 그게 비춰지는 거죠. 범행 현장에서 목격된 단 하나의 단서는 유일한 목격자의 기억 속으로 깊숙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실제 보는데 낮에 갔던 소름이 심하죠. 시간이 나도 모르다고요. 경남 김해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으로 손꼽히던 국수집. 엄마가 없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차도 있고 가게 문도 열려 있고. 아, 네. 네, 근데 사람이 없다. 그런 적이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죠. 김준자 사장을 가장 마지막으로 목격한 이는 전날 밤 국수집에 들렀던 옛 종업원이었습니다. 손님은 그냥 기억으로는 두 분쯤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어가요. 2009년 5월 18일 밤 9시 반경 퇴근길에 들러 그날 마지막 손님이 주문한 국수와 김밥을 김준자 사장과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수집을 준비하고 있다, 뭐 저쪽으로 자동으로 할 거다, 뭐 이런 정도? 과일이 참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깎아서 그 통에 넣어준 것 같아요. 가져가는 국수. 응, 그건 내 삶인 것 같아요. 주전자에 담았고. 그러고 보니 가게 문을 닫기 얼마 전 김준자 사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통화 내용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전화 통화가 끝난 뒤 국수를 포장하려기에 도왔다는 종업원. 그 사이 김준자 사장은 과일을 깎았습니다. 국수와 과일은 누구의 몫이었을까? 그렇죠. 물어봤어요? 그런 건 저는 관심 없으니까. 누구냐고도 안 물어봤고. 밤 10시경에는 국수집을 나와 헤어졌다는 두 사람. 김준자 사장은 평소처럼 자신의 자동차로 퇴근을 했습니다. 여기에 차를 들어가야 돼서 놀자. 그런데 그날 김준자 사장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자리를 비추는 CCTV가 눈에 띕니다. 5월 18일 밤 10시 18분경 국수를 담은 쟁반과 배낭을 실은 뒤 자신의 무소 차량을 운전해 국수집을 떠나는 김준자 사장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김준자 사장의 지정 주차 자리에 놓여있던 간장통을 치웁니다. 주위를 의식하듯 행동하며 천천히 화면 밖으로 사라진 남자. 몇 초 뒤 차량 조명을 모두 끈 채로 김준자 사장의 무소 차량을 주차시킨 남자는 국수집 문을 열어둔 채 떠났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장갑까지 낀 수상한 남자. 김준자 사장의 아들은 그를 한눈에 알아봤다고 합니다. 또 신경을 쓰고 하더라고. 나는 음악을 잘 치면서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감독에 돈 받으러 간다던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종 수사에 도움이 될 소중한 단서를 전해줬던 고마운 그 사람이
바로 CCTV 속 수상한 남자였습니다. 당시 53살이었던 남자의 이름은 강두식. 그 이전에 오시던 손님이시더라고요. 그분도 뭐 이렇게 해가 출애나 그걸 하니까 여기는 안 있고 가끔 한 번씩. 그날 밤 과일과 국수를 챙겨 김춘자 사장이 향한 곳에 강두식이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본 경찰은 그의 소재지 주변을 집중 조사했고 그 결과 한 주유소 CCTV에서 중요한 장면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5월 18일 밤 10시 41분경 김춘자 사장이 모는 무소 차량이 주유소 주변을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국수집부터 주유소까지는 대략 25분 거리. 김춘자 사장은 퇴근 뒤 이곳으로 온 걸로 보입니다. 주유소를 지나면 나타나는 장소. 현재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은 당시에는 강두식이 트레일러를 세우던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20여 분 뒤인 새벽 1시 23분경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김춘자 사장의 무소가 주유소 CCTV에 다시 한번 포착이 됩니다. 새벽 1시 47분 국수집에 나타난 무소. 거리와 소요 시간을 따져볼 때 강두식이 트레일러 주차장에서 무소 차량을 몰고 왔음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경찰은 화면 속 남자를 강두식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일체 자기는 차도 CCTV에 자기가 아니다 하니까 그거는 완전 진술 부인을 하는 거죠. 저는 저기서 뭐 올라오는 상태였고 손님은 여기서 이제 5월 19일 새벽 2시경 택시에 올랐던 손님의 얼굴은 그가 모자를 깊이 눌러쓴 탓에 흐릿하지만 그날 손님과 나눈 대화는 또렷하다는 택시기사. 트레일러 운수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 요즘 택시는 어떠느냐 그런 일상적인 대화 몇 마디. 트레일러 운전을 한다는 그 손님을 내려준 위치는 바로 강두식의 트레일러 주차장입니다. 트레일러가 한 대가 두 대가 대도 있었거든요. 요쪽에 택시기사의 기억이 정확하다는 것은 트레일러 주차장 인근 주유소에 설치된 CCTV가 뒷받침해줬습니다. 중요한 목격자가 확보된 상황에서 경찰은 확실한 또 하나의 증거를 찾아냅니다. 차 트레일러 그 안에서 혈흔이 발견됐어요. 강두식의 트레일러 안에서 10점의 혈흔을 발견한 겁니다. 흩어진 형태의 작은 혈흔들 중 하나에서 김춘자 사장의 DNA도 검출이 됐습니다. 또한 통신수사 결과 김춘자 사장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 역시 강두식임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두식이 김춘자 사장을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에게 살인에 대한 죄값을 전혀 묻지 못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자동차 불법 사용만 했고 살인은 기소를 안 했습니다. 사체가 뭡니까? 관계를 맺다가 뭐 코피가 났다. 그렇게 지가 또 이리저리 둘러댄 상황이고 수사를 받는 동안 팔에 사실 엄청 많았거든요. 팔에 목에. 예. 시골에 풀베로 갔다가 하여튼 나 상처라고. 수많은 정황과 증거가 있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해 살인죄로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저희 엄마가 백팩을 항상 메고 다니셨거든요. 그 배낭도 근데 차에 안 남아 있었던 거죠? 네, 없어요. 가게에도 없고. 네. 그날도 엄마가 챙겨갔던 검은색 배낭. 국수집의 당일 수입부터 보험 증서까지 김춘자 사장은 집에 도둑이 든 뒤로 중요한 서류들을 전부 검은 배낭에 담아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제 엄마 그 공장 내역서를 그래를 내가 확인하려고 가니까 뭐 돈이 도망을 갔더라고요. 실종되던 그해 3월부터 총 11번에 걸쳐 강두식에게 5천여만 원을 송금한 김춘자 사장.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으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네. 이제 바로 요것부터 공사 시작하려고 했었죠. 2층 공사를 내려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공사를 앞두고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엄마가 강두식에게 투자를 했던 것 같다고 아들은 추측합니다. 사람들에게 투자를 빌미로 사기를 쳐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강두식. 김춘자 사장이 11번에 걸쳐 5천여만 원을 송금한 이유를 그는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돈은 돈대로 빌려줘갖고 다 못 받고 얼마나 많이 빌려주셨나요? 그때가 한 7,600만 원 될 겁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랍니다.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강두식. 그는 여전히 그날 김춘자 사장을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빚어진 사건들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일련의 문제가 반드시 존재를 하는 이런 사건이고요. 김춘자 사장이 강두식에게 속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철구 때는 사가리 대판다 했거든. 이것도 저 가게고.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니까 믿는 거야. 입맛 때문에 다 거짓말해 그 사람. 자신의 트레일러를 이용한 고물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장담했다는 강도식. 정확히 얼마예요 오늘? 3천만 원 돈. 뭐 며칠 있다 줄게, 일주일 있다 줄게, 며칠 있다 줄게 해가지고 춤을 끌리겠지.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김춘자 사장은 돈만 잃은 게 아닙니다. 거기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아마도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그랬어야 될 만한 자기 사정이 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강도식의 오랜 지인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1억 갖다 내 편에서 샀더라고.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사기였어. 너무 제일 큰 놈이. 아까 한 4만 닦아야. 실종 사건이 발생한 그 시기 강도식은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렸던 걸로 보입니다. 사업은 크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재산 없습니다. 돈 번여가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할부금이 잔뜩 남은 자신의 트레일러를 내세워 투자를 종용하고 피해자에게 거액을 편취한 뒤 되갚지 않기 위해 상대를 제거하는 범행 수법. 5월 18일 밤 김춘자 사장을 만난 그는 이틀 뒤인 20일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만약에 시신을 유기했다면 그 전에 이루어졌을 텐데 그의 운송 스케줄은 꽉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행적을 숨기는 게 당연할 텐데 오히려 수십 번의 통화 기록을 남겼습니다. 통화 기록은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고요. 동시에 증거를 남기는 본인의 행적에 대한 흔적을 남기는 실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화 기록이 사실은 이 사람의 행적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대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 2009년 5월 18일 오후 9시 57분 통화 버튼을 누르면서 강도식의 범행은 시작이 됐을 겁니다. 두 번째 통화 대상도 김춘자 사장, 오고 있는 걸 확인한 듯합니다. 5월 18일 밤 10시 41분경 강도식은 김춘자 사장과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로부터 14분 뒤 그는 세 번째 통화를 합니다. 이 14분 사이에 본인이 의도한 공격 행위가 이루어졌고 살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범행 직후 동료에게 전화를 건 행동은 계획 범죄의 흔적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합니다.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첫 번째 난관에 봉착됐던 걸로 보입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그 시각 주차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시간 50여 분 뒤 그는 김춘자 사장의 차를 국수집 앞에 가져다 주려고 떠납니다. 5월달 같으면 새벽에 모욕을 하고 할 그런 정도의 경우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가 새벽에 돌아서 모욕을 하더라. 최저기온이 섭씨 12도 정도였던 5월 19일 찬물로 씻기는 제법 쌀쌀한 날씨 속에서 강도식은 몸을 씻고 곧이어 자신의 트레일러를 말끔히 세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범행의 종료 타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럼 시신을 매장을 못했는데 다른 걸 먼저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식이 김춘자 사장을 만나고 그녀의 차량을 가져다 두기 전 우리가 아직은 모르는 바로 이 1시간 50여 분의 시간 동안 은밀한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은 강도식의 트레일러도 김춘자 사장의 무쏘도 주차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승용차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건데. 승용차가 있었어요? 네, 회색깔. 그날 그곳엔 2대의 차량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강도식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가 더 있었던 겁니다. 확인 결과 그날 새벽 그의 승용차가 운행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유소 CCTV에 새벽 0시 16분경 주차장을 떠났다가 그로부터 51분 뒤 되돌아온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사건 자료를 검토하던 전문가는 강도식의 진술 하나를 주목합니다. 그가 그날 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고향 마을을 다녀왔다는 진술입니다. 이 말들 속에 진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불러댔다고 한 표현인데 그 표현에서 사실은 범행에 대한 굉장히 소중한 정보를 얻을 때가 있는데 본인이 그냥 다 얘기하네요. 강도에 갔다 왔네. 트레일러 주차장에서 그의 고향집까지는 약 10km. 10분 정도만을 머물러야 51분 안에 트레일러 주차장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성이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공범의 존재인 거죠. 범행 자체는 혼자 하고 매장에는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범행의 특성상 조력자가 있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간이 없던 그로서는 고려해봤음직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거의 문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거래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갖다가 전혀 할 줄은 모르니까. 그를 모르는 강두식을 대신해 은행 업무를 해온 이는 그의 동거녀라고 합니다. 실종된 김춘자 사장은 동거녀 통장으로 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문맹이잖아요. 그러면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이런 때 당연히 이제 이 여자분이 했을 텐데, 그러면 이 김춘자 씨가 계속적으로 지금 송금을 몇 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취재 도중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수상한 땅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을 공급받기 힘든 위치에 축사를 짓고 소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강두식의 형. 매립 당시 심었다던 묘목은 어느새 껑충 자라 있습니다. 나무 심어져 있는 저 매립지에서 선생님이 일하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없지. 내가 뭐하라고 일하는데. 거기서도 뭐 소 돼지를 길렀다고 다른 분들이 그러셔서. 누가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말 말해. 땅에 대해 묻자 화를 내곤 서둘러 자리를 피해버리는 강두식의 형. 6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그 사이 출소를 했던 강두식은 잠시 묻어뒀던 비밀을 좀 더 깊이 숨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조력자를 발견해내는 수사 과정에서 이 범인의 용의자의 범행 사실을 가려낼 수 있을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지 말고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